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올해 들어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은 고개를 숙인 지 오래고 부동산발 리스크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신흥경제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앞서 제가 좀 보니까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었다. 이게 피크 차이나는 맞지만 중국 경제의 영향력은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뭐 실제로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중국 경제의 둔화세는 사실 2010년서부터 한 15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경제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커진 그런 상황에서 그 글로벌 경제 영향력이 이미 막대한 상황에서 특히 내수 시장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은 GDP 증가분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증가분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특히 IMF의 데이터를 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미중 간의 GDP 증가분을 비교해 볼 때 중국이 약 1.5배 정도 더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은 상당하지만 그 영향력이 줄기에는 이미 너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지금 리스크의 발단이 된 부동산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위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선이 몰려 있는데 밤사이에 디폴트 위기를 또 한 곱이 넘겼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이게 영내 위안화 채권 원금 지급 기한 연장이 성공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과 원금 이 디폴트 문제에 대해서 좀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됐었고요. 특히 삐구 위안이라는 거는 중국의 민간 업체 중에서 가장 자산 순위 1, 2위를 다투는 가장 큰 회사였기 때문에 그 시장 파급력이 컸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발생하면서 중국 경제의 부동산발 위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지금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이번에 특이한 거는 가격이 거의 가격이 20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거래량의 경우는 2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 깊고 길게 이렇게 가장 위축 정도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대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도 둔화되었고 특히 지금 중국 경제가 과거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2000년 이제부터 시진핑 주석이 어떤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잖아요. 또 기업하고 규제하고 또 작년에 상해 봉쇄를 하면서 민간 부분의 어떤 경제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었고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부분의 경제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폭망론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폭망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동산발 리스크가 이제 폭망론까지 가려면 이제 은행 시스템이 망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경제 부동산 대출 모기지나 이런 구조를 봤을 때 폭망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중국이 경제 규모 대비 모기지 대출 비중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우리나라와 달리 장기 원리금 균등 상환 구조 20년에서 30년간 그런 구조 그리고 또 NPL도 낮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부동산발 위기가 경제 시스템 붕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달처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삐구 위안 말고도 다른 개발 업체들이 부도가 또 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그 관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 차례 지금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어떤 그 더 큰 위기나 어떤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격한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면 예, 되겠군요. 방금 당국 그 리스크 관리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거는 이제 모기지 대출 금리를 지난달에 좀 40bp 정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추었고요. 네. 그다음에 더 큰 조치는 주택 구입자들의 계약금 비율을 20%로 전국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꽤 큰 조치인데요. 네. 평균으로 따지면 원래 계약금 비율이 한 40% 정도 됐지만 북경 같은 대도시는 일부 지역은 80%까지 됐었거든요. 네. 이거를 일률적으로 20% 정도로 낮춤으로써 어떤 그 투자 수요를 좀 촉진시키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게 일부 좀 효과가 있어서 북경시의 경우는 지난주에 거래량이 좀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어쨌든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만약에 더 한다면은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더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금융 지원 조치를 더 하겠죠. 금융 지원 조치를 하고 그 개발업체에 대한 이제 규제나 이런 걸 더 한층 더 풀 수는 있겠지만 네.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어느 구조적인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네. 과거 같은 화랑세를 보이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부동산 거래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표상으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8월 신규 대출이 발표가 됐는데 7월과 달리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 영향 때문인 건가요? 8월 달과 7월 이렇게 7월 달에는 상당히 줄었죠. 줄고 8월 달은 다시 오르고 해서 월별 지표로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지만 1~8월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신규 대출이 약 한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그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걸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표 짚어보는 김에 계속해서 보죠. 앞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도 예상보다 좋았잖아요. 찰신 그렇습니다. P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기준선이 50을 넘었는데 예. 그래도 섣부른 기대감은 경계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8월 PMI가 처음으로 종합 PMI가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하면서 이제 기준치 50을 넘으면서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긍정적인 건 맞지만 중국 정부와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7월 말 정치국 회의 이후에 8월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조금 개선된 건 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9월 지표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일단 하방은 막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이나 본격적인 회복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L자형 이제 내려가는 걸 막은 L자형에서 9월부터는 나이키형으로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또 8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실물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상해 봉쇄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는 수치적으로는 이제 개선이 될 것은 맞지만 금년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8% 정도의 증가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이게 작년에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나서는 봤을 때는 한 6%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그 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을 보여집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부분의 경제 심리가 안 좋아서 그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회복될지는 경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 지표를 좀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자, 미국과의 관계도 좀 짚어보죠. 예, 최근엔 이 기술 전쟁 부분이 반도체에서 스마트폰으로 좀 무대를 옮기는 모습인데 이거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그 화웨이의 최신형 스마트폰에 7나노 네. 미국 정부가 제재하고 있는 7나노의 반도체가 탑재되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게 사실 14나노거든요. 네. 14나노보다 더 첨단인 7나노가 이제 어떻게 생산을 했느냐? 그러면은 이 장비도 이미 수출을 규제했는데 그걸 생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국제사회에서의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7나노는요 올 초에 YMTC에서 이미 이제 생산을 했고 네. 그것이 이제 애플 그러니까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가 그거를 구매해서 애플 핸드폰에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그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이제 크게 반발하면서 그걸 없던 일로 했지만 올 초에 그렇게 생산했던 것이 점차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제 실제로 화웨이 핸드폰에 장착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큰 방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좀 억누르려고 했는데 실제 이게 탑재된 게 확인이 됐다면 그 동안에 펼쳤던 대중 정책이 실패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뭐 완전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실패한 게 맞고 그렇지만 이게 안정적인 수율을 낼지는 지금 삼성 같은 데에서는 이제 우리 4나노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안정적인 수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그 수율이 좀 낮아서 네. 생산 비용이 우리나라나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생산 비용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화웨이 스마트폰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기업들한테도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우리 기업에 불똥 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의 악영향이 있겠습니까?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제 그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 대한 매출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네. SK 하이닉스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 수준 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고 거기에 또 미국의 경우 이제 상당히 그 중국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실제로 SK 하이닉스 마케팅 담당자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국이 SK 하이닉스로 하여금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중국에 팔지 못한 거를 다시 미국에서 사주지도 않고 일부는 또 공정을 오픈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한대요. 그래서 네. 공정을 오픈하면은 그거를 이제 마이크론한테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자체 생산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압박이 일부는 있고 또 네. 미국이 또 이런 압박을 하고 있어서 양쪽으로 좀 어려운 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생산 쪽 문제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유예해줬던 그 대중국 수출 통제 이거를 더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지금 됩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의 대중국의 기술 규제, 특히 반도체 규제가 지금 뭐 일부에서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좀 전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거를 좀 종합해 보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규제의 그 분야가 아주 최첨단 분야로 조금 축소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뭐 예를 들어 14나노를 좀 더 확대, 더 울트라 첨단 분야로 좀 축소하려는 거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분야의 그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 심화되고 그게 네.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바뀌었지만 기술에 대한 견제는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중국 공무원들에 대한 뭐 아이폰 금지령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확전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뭐 건가요? 기술 분야, 특히 뭐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분야는 향후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승패를 가로짓는 핵심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표현을 말로는 어떻게 하든가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미중 간의 어떤 사활을 건 그 패권 경쟁의 그 운명을 건 그 전쟁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실익을 지켜야죠. 전략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도 네. 또 미중 대립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기는 시장이 있어요. 네. 특히 미국 수입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중국은 떨어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높아지고, 특히 이게 2018년 트럼프 정부 때 미중 분쟁이 본격화되고 나서 이게 뚜렷해졌습니다. 이게 중국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특히 이제 무슨 국방 수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네. 미국 내에서 그 CCTV 보안 제품에 대한 중국산을 다 철거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게 대거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은 신규 시장이나 신규 기회를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국 시장에서 나름 또 거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뭐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사실 그리고 뭐 아시안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또 확대해 나가야겠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그 기술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이 만약에 우리가 떨어진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중국과 뿐만 아니라 미국 또 다른 나라에 대한 비교 우위를 네.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가 언제쯤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지도 좀 궁금해요. 부장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한 연말경 되면 네. 좀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좀 심리가 좀 위축된 게 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뭐 4.9%에서 5% 정도는 유지를 할 것 같은데, 네. 연말에는 좀 그렇게 되고요. 또 내년부터는 이제 한 4.5%의 성장이 이제 중저속, 중소성장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성장 유지 여부는 중국 경제의 어떤 고질적인 그 문제들에 대한 개선, 국유기업 개혁이라든가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효과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생산성 제고, 이런 네. 측면의 어떤 개혁이 있어지면 향후에도 뭐 4% 이상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앞으로 2%, 심지어는 뭐 1%대까지도 예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예. 드려볼게요. 아까 고질적인 질문을 지금 뭐 언급해 주셨는데, 시진핑 1인 체제도 리스크 요인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럼 요즘 그런 얘기가 좀 있죠. 실제로 시진핑 1인 체제로 인한 국가 자본주의 강화, 이게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가 어떤 민간 부분의 경제가 위축됐는데, 네. 그거가 트라우마가 있다. 그 트라우마는 2000년 전후 때 했던 기업 IT 분야나 부동산, 교육 분야에 대한 어떤 규제 플러스 작년에 상해 봉쇄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이걸 투자해도 될까라는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어느 정도 성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장점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약간 국가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민간 부분이 과거 위기 때보다도 더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경제 라인 정책 측면에서의 어떤 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의 힘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일정 수준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국 경제를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제금융센터의 이치훈 부장과 함께 중국 경제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